에너지 지식을 플러스하는 시간. 에너지로 세상을 밝히는 시간, 에너지 톡톡. 톡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타공인 투머치 토커 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타공인 에너지 뿜뿜 토커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 톡톡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 우와 에너지 넘치게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난주 유가에 대해서 현업에게 실무자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맞습니다. 어디 가서도 돈 주고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반응도 좋았는데요. 이번 주도 또 재밌고 유익한 에너지 토크 함께 나눠보시죠. 자,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정유공정입니다. 아, 정유공정. 듣기만 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전문가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S&T 최저가팀의 안주복 책임이라고 합니다. 책임감이 넘치는 직책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책임이 아니라 토커로 함께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네. 되셨나요? 네. 본격적인 토크 시작에 앞서서 먼저 정유공정이 뭔지 이 단어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정유공정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유회사가 원유를 가져오게 되면 그 원유를 그 자체로는 소비자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휘발유나 경유 이런 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을 정유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틀어서 정유공정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유는 첫 번째 이제 증류, 그리고 정제, 그리고 블렌딩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증류라는 것은 이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가장 무거운 것, 가장 가벼운 것 이런 순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끓는 점 차이로 이제 다른 것들을 빼내는 건가요? 예를 들어 먼저 끓어 나오는 걸 먼저 빼내고 뭐 이런 식으로 빼내는 건가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원유를 끓이게 되면은 가장 가벼운 LPG가 먼저 나오고 LPG 밑에는 납사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납사는 일반 소비자가 접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석유화학 회사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납사 밑에는 케로제트, 다른 말로는 등유, 제트유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트유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연료로 사용이 되고요. 그 밑에는 경유, 디젤이라고도 부르는데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이 되고요. 그 밑에 AR이 가장 무겁고 끈적끈적하고 검은색 액체인데 A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다란 선박의 선박용 연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것을 조금 더 처리를 하면은 도로 포장에 사용이 되는 아스팔트로도 생산이 됩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휘발유가 나왔나요? 휘발유는 사실 원유에서 직접 나오는 제품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납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휘발유가 너무 유명해서 저는 그니까요.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니까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네, 휘발유는 여러 가지 납사 유분 중에서 휘발유의 규격을 맞추기에 적당한 것들을 모아서 블렌딩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어야지 아는 척 할 수 있다. 야, 너 휘발유가 바로 나오는 줄 아냐? 그러면 이 원유 안에서 가벼운 물질도 있고 무거운 물질도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나는 원리도 궁금하거든요. 아주 단순하게는 원유는 이제 탄소 고리로 이루어진 것들인데요. LPG와 같은 것은 탄소 고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에 이제 AR, 벙커CU로 갈수록 탄소 고리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무겁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끓는 점에 따른 분류 후에 정제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정제 과정이 또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탄소 고리에는 탄소와 수소뿐만 아니라 황이라던가 질소와 같은 탄화수소에 끼어 있으면 적절치 않은 불순물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불순물을 열을 가한다던가 아니면 수소를 투입해서 그 수소가 그 탄소 고리에 붙어 있는 황이나 질소를 떼어내도록 이렇게 반응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탈황이라고 하는데 열이나 수소를 가해서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굉장히 화학적인 방법으로 빼내는 거네요, 그럼 이쪽에. 네, 여기는 화학 반응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걸러낸다고 해가지고 약간 네, 채로 진짜 치고. 걸러내나 했거든요. 약간 물리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가능한가 했는데 또 궁금증이 이렇게 네. 풀렸습니다. 이 납사라는 이름이 좀 생소해요. 납사. 납사는 뭐죠? 납사 또는 뭐 나프타라고 들어보셨을 거고, 또 산업의 쌀이 지금은 반도체인 것 같은데, 예. 또 산업의 쌀이라고 납사를 지칭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여전히 지금도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로서 중요한 제품인데요. 사실 납사는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이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석유화학 회사의 원료로서 정유회사가 석유화학 회사에 공급돼서 석유화학 회사는 그 납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비재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합니다. 어떤 소비재들이 있어요?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그 용처를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뭐 입고 계시는 옷, 또 옷에도? 네, 플라스틱 원료이기도 하고요. 타이어라든가 화장품, 그리고 뭐 약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영역에서 소비재 전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건 어떤 건가요? 경유, 그러니까 미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뭐 캐로제트, 디젤 뭐 이런 제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이 국내 정유사들은 한 40% 정도까지도 생산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나오진 않고요. AR, 그러니까 벙커CU가 원유에는 가장 많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유 자체로는 벙커CU가 제일 많고요. 하지만 이제 정유사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미들, 그러니까 등경유 제품을 가장 많이 만들어냅니다. 벙커CU도 이름도 좀 특이하네요. 무슨 의미죠? 원래 벙커링이라는 게 어원을 찾아보면 어원이 임요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벙커랑 비슷한데 그래요? 옛날에 증기기관 기차가 갈 때 기차가 가기 위해서 석탄을 계속 부었지 않습니까? 예. 그 석탄을 부어서 증기기관이 갈 수 있게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벙커링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선박도 그런 연료를 주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연료를 주는 행위를 벙커링이라고 하고 그 벙커링을 위한 제품을 벙커 A, 벙커 B, 벙커 C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미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술이 필요하죠? 이제 원유를 그대로 끓이면은 한 30% 내지 40%의 벙커CU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벙커CU는 뭐 접하기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 벙커CU를 줄이는 게 이제 정유사들의 목표가 된 지 좀 되었는데요. 그 벙커CU를 더 이제 디젤이라든가 경유같이 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제품으로 바꿔주는 고도화 기술이라는 것을 정유 회사들이 도입을 하면서 미들 제품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GS 칼텍스의 정유 공장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 회사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은 80만 배럴인데요. 대략 트럭 한 6, 7천 대분의 원유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하루에 트럭 6, 7천 대? 엄청난 양입니다. 예. 실제로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수출되는 양이 훨씬 많죠. GS 칼텍스를 포함해서 국내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를 공급하고 나서 반 이상 되는 제품을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정말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기술을 보유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정유회사를 놓기 시작한 것은 6, 7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정유시설을 놓게 됐고 그때만 해도 이제 국내 산업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정유시설을 놓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국내 수요보다 이제 더 많은 정제 용량을 갖추게 되고 또 고효율의 고도화 기술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내수보다 수출하는 물량이 더 많은 그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나라로 수출이 됐는데 과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198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1983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왔었고
그때 제품을 판매하기에 녹록치 않으니까 업계에서는 없었던 일인데 그전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GS칼텍스가 최초로 수출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출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2012년에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250억 불을 수출했고 그 일이 정유업계에서는 최초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 아니 굉장히 덤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삼성전자 워낙에 수출 많이 하는 많이 기업인데 하죠.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다. 그리고 정유업계 최초다. 그러니까요. 업계 최초가 네.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일을 마치 숨기고 싶은 과거처럼 말씀하시는 우리 토커님을 봤을 때 네. 이렇게 겸손한 기업 문화가 바로 GS칼텍스다. 이야, 네. 박수 한번 갈까요? 아. 이야. 네, 에너지에 대한 토크. 이렇게 오늘은 정유 공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에너지 지식 충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너지 톡톡이었습니다. 안녕! 안녕.